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인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제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관세평가불위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중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LH 사태 때와는 다르게 관평원 직원들이 혜택을 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결정이 되려면 관평원에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의 위법성 여부와 외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특공 취소 및 환수 여부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최근 해양 스포츠 동호회 회원 15명이 제트스키를 타고 몰래 제주도까지 갔다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무려 288k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제트스키는 출발항으로부터 18km 이상 벗어나려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는 제주에서 불법 운항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운항을 했고요. 한 명은 아예 조종 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 운항이 적발돼도 면허 정지나 취소 규정이 없다 보니 이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건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경에서는 근거리 운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출이 잘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 체감 경기가 5개월 연속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4월보다 높아져서 낙관적입니다. 또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집값과 금리,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는데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2019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최근 3개월 연속 떨어진 주택가격 전망 지수도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2030 세대의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학생 4명 중 1명이 투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학생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0%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학년별로는 4학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았고요. 투자 원금은 평균 14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으로 확인돼서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7천여 명에 가깝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25일 0시 기준 지금까지 총 386만 4,79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이는 인구 대비 7.5%가 접종한 수치로 백신 2차 접종자는 총 185만 6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적은 양의 비도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시간당 15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또 안전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공기 제법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온도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온차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 여행 변변히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문화생활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럴 텐데 예인 씨는 어떻습니까? 아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됐고요.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간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 재용임 씨는 뭐 매주 주말마다 스트레스 풀러 가지 아이고, 않으세요? 저는 뭐 여기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이 안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고 이게 오늘 주제와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요.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산은 재용임 씨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기도 네. 하고 지금 뭐 100대 명산 프로젝트 이거 하고 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전국을 도니까요. 저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이 산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건강에 참 많은 도움을 주는데 사실은 그런 산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한 네, 거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산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돼 있고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산이 많은 국가. 그래서 이 산의 중요성은 더더욱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산림청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산림청은 기본적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지키는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 전에 산림 녹화도 이제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휴양이라든가 산림 치유 이런 산림 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네. 숲을 찾는 가족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산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산에서 무언가 하고 즐기려면 무엇보다 산이 건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요즘에 산에 가보면요. 예전에 사실은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았는데 그렇죠. 네, 네. 젊은 분들 산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산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건강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한번 뭐가 필요한지 한번 네, 그러시죠. 보시죠. 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키워드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보시면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란 말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탄소 배출과 나무처럼 이렇게 탄소를 흡수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계획인데 거기에 산림도 많이 기여하겠다 하는 것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그 키워드가 여기 네, 두 번째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네요. 보시면 30억 30억 그루요? 그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탄소 감축 흡수를 네. 미래에도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치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만큼에 걸쳐서 30억 그루입니까? 30년. 30년에 걸쳐. 그러니까 1년에 1억 그루 정도인데요, 평균. 예. 네.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한 5천만 그루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씩 좀 앞으로 늘려나갈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국토에 우리 인구만큼이 1년에 그 나무가 심어지고 있네요. 네,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30억 그루가 될 텐데요. 나무 한 그루가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나무 한 그루가 한 50년 자라면 그 나무 안에는 약 0.3톤의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한 30년 동안 자란 소나무 숲 1헥타는 네. 한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자동차 한 8대가 1년에 배출하는 그런 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30억 그루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아무래도요, 이 기존의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벌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재 수확을 위한 벌채 논란 지점 중에 하나가 네. 그 나무의 수령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30년 이상 된 나무는 그 탄소를 빨아들이는 뭐 이런 게 좀 부족해져서 그것을 벌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무를 심어서 더 그 좋은 산소를 뿜어내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의견이 일부 반대가 네. 있죠.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된 나무를 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과학적 데이터가 30년 된 숲부터 이제 탄소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데이터일 뿐이에요. 네. 이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네. 이 활동이 절대로 산림 파괴는 아닙니다. 이거는 산림 경영이에요. 네. 네.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베고 근데 나무를 그대로만 놔두면 네. 그만큼만 탄소를 갖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순환을 해줘야 지속적으로 탄소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 경영으로 인정해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탄소 중립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과 환경단체 의견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들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면서요. 저는 그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비록 오해는 있지만 네.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숲을 건강하고 네. 또 아름답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는 제일 같다고 생각하고요. 산림청도 그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임업을 하는 그런 경영 임지에 대한 인식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또 임업단체도 이해관계가 또 있고 또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수기해서 계획을 가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한 산림 만들기 프로젝트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될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산불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봄철에 날 건조해지고 이러면 불씨 관리 잘해야 된다, 산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산불을 우리나라가 봄철에 참 산불이 많이 나고 네. 연간 한 1,000건의 산불이 나고 있고요. 평균 한 500헥타르의 네. 산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5월 달인데 5월 달도 위험성이 줄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5월 달에 원래 3월 달, 4월 달이 굉장히 위험한데 5월 달에도 점점 피해가 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우선 산불 그 감시 시스템과 초동 네. 진화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것보다도 국민들의 예방 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산에 불을 갖고 들어가지 않고 또 산 주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가장 핵심적입니다. 네. 홍수라든지 네. 그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이럴 때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대비책 같은. 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마지막 또 네,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번째 이건가요? 키워드 한번 보시면 산사태 예방이라는 얘기 나눠볼까요? 산불도 위험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사태도 위험한 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가 뭐 한 달 반을 폭우가 예. 계속 와서서 굉장히 그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산사태 방지의 어떤 첨단 기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전국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 체계 네.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이제 사방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오늘 산림청장님이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산이 주는 의미, 교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논어에 보면은 인자요산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어진 사람이 산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산을 좋아하면 어지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생물을 벌레부터 모든 것까지 다 품고 먹여 기르고 나무라지 않고 보듬어 안는 그런 엄마 같은 존재가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엄마 품에 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산을 좋아하면 어지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재용 MC의 인품이 훌륭하지 않나 추측을 해보고요. 오늘 기왕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여러 관심과 사랑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번 논란을 통해서 그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 관리를 산림청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산림청은 이제 국가로서 관리하고 지원도 하지만 그 산림 현장에는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임업인들이 있어요. 그 임업인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병암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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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방송인 김수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논란에 쌓였어요. 영탁 씨, 가수 영탁 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영탁 씨가 5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위에 오르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뭔가 좀 잡음도 들려와요. 영탁 씨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 네. 바로 이제 막걸리 회사랑 영탁 씨 팬들이 이 영탁 씨의 상표권, 어떤 상표권이냐면 영탁 막걸리라는 요 이름을 두고 지금 논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영탁 씨가 이걸 지난해 5월에 부터 이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딱 1년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보도자료를 막걸리 회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와 전속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탁이라는 이름이 쓰인 이 막걸리를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걸리 회사 측에서는요, 이 회사의 회장의 그 이름 끝자인 영자, 그리고 탁주의 탁자. 그래서 이 막걸리의 이름이 영탁 막걸리다. 이전의 모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탁 씨의 팬들은 네.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되게 공교로운 게 사실 지난해 5월 13일 이게 영탁 씨 생일이에요. 제가 팬심으로 압니다. 요날 막걸리가 출시가 됐어요. 네. 그런데 1년 지나서 요번 5월 17일에 보도자를 내면서 13일에 계약이 좀 끝났다. 근데 요 이름 지금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장 이름의 끝자 영에다가 탁주의 탁자 합친 거다. 이게 영탁 씨랑 관련이 없었다. 이런 보도자를 내니까 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우리 영탁 막걸리여서 우리 영탁의 막걸리여서 얼마나 사 먹었는데 그럼 왜 작년 생일에 출시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팽팽한 그런 어떤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 언제 불렀어요?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탁 씨가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른 게 지난해 1월 23일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 막걸리 회사가 상표 출연을 한 게 지난해 1월 28일이었습니다. 먼저 불렀네. 네. 5일 정도 앞선 거잖아요. 그러면 영탁 씨를 둘러싼 상표권 논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일단 이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항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영탁 씨 팬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막걸리 회사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영탁 이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라. 영탁 관련 콘텐츠를 모두 내리고 이름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지자 막걸리 회사 측은 영탁 씨와의 전속 모델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네.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영탁 씨 논란 뭐 이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막걸리 얘기였어요. 네. 자, 두 번째. 훈훈한 스타들의 우정에 관한 소식이라고요? 네, 바로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송승헌 씨가 SNS에 사진을 탁 올렸는데 뭐냐 하면 소지섭 씨가 보내준 커피차예요. 소지섭 씨가, 송승헌 씨가 요즘에 보이스4라는 그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드라마 이름도 넣고, 채널명도 넣고, 소지섭 씨 별명 소가진 씨도 넣고, 이렇게 해시태그들 붙여서, 내 친구 소지섭이 이런 커피차 보내줬어요. 자랑을 한 겁니다. 안구정화라고 하잖아요. 저 사진만 봐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친구들이 또 끼리끼리해요. 네, 이 두 친구의 우정은 언제부터 계속된 네, 거예요? 무려 이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20년이나 이어진 우정이라고 합니다. 송승헌 씨는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지섭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기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연기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나와 닮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는 가족 같은 친구이고 평생 보고 싶은 친구다라면서 소지섭 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대요? 네, 두 사람은 1995년에 한 의류 브랜드 모델로 발탁이 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경쟁률 6,000대 1이었습니다. 소지섭 씨가 당당 1위를 거머쥐었고요. 네. 송승헌 씨와 함께 모델로 발탁이 되면서 이제 연예계를 데뷔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친분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두 사람 사실 한 살 차이예요. 형 동생이고 송승헌 씨가 한 살 형이긴 한데요. 두 사람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좀 깊이 있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어떤 성격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멋진 우정은 정말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부럽죠. 네. 근데 송승헌 씨하고 소지섭 씨가 잘생겼다는 거 외에도 공통점이 또 있어요. 아니, 앞서 살짝 나오지 않았어요? 의류 브랜드 모델로 이제 데뷔하고 그렇죠. 시작한 거 아닐까요? 네,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배우 이의정 씨의 상대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나요. 정말 인기 많았었던 네네. 시트콤이죠. 남자 셋 여자. 맞아요. 재밌었어. 저는 네. 대학교 가면은 네.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숙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숙을 하면 이의정 씨처럼 송승헌 씨처럼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시트콤에서도 송승헌 씨는 이의정 씨의 정말 열렬한 구애를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승헌 씨와 결국은 연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요. 소지섭 씨가 또 여기서 무슨 관계냐? 소지섭 씨도요, 극중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이의정 씨를 굉장히 짝사랑하는 철수 역할이었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군요. 자, 스타들의 이렇게 멋진 우정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승기 씨 열애설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떠나갔습니다. 최근 드라마 마우스에서요, 정말 사이코패스 역할을 소름 끼치게 잘 해내서 정말 호평을 많이 받은 배우 이승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승기 씨가 이번에는 5살 연하의 연인을 만나서 행복을 향해 정주행하고 있다라는 아주 달콤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승기 씨인데 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기사 보고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네. 같아요. 상대 그 열애설의 주인공 역시도 배우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견미리 씨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이 이유비 씨고 둘째 딸인 이다인 씨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선후배 관계로 만나서 이 5, 6개월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다라면서 정말 쿨하게 초고속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더 화제가 됐던 게 열애설 인정 후에 또 바로 결혼설이 보도가 그래요? 됐어요. 정말 떠나가려나 봐요, 이승기 씨가. 네, 한 연예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근거가 있었는데, 일단 이승기 씨가 그 본인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에 이다인 씨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다인 씨를 인사를 시켰고, 이다인 씨가 차 안에 앉아서 또 떠나가는 차 안에 앉아서 창문을 내리고 끝까지 이 할머니를 향해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승기 씨가요, 또 주변 지인들 모임에 이다인 씨를 데리고 나가서 내 여자친구다, 내가 여자친구 생겼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또 최근에 하더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승기 씨가 또 이유비 씨의 어머니인 견미리 씨, 그리고 이유비 씨도 최근에 또 인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30대이다 보니까 결혼을 전제로 두고 진지한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하고 지인들 만남에 같이 가고 네. 뭐 이런 거면 그렇죠. 이게 뭔가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면요, 뭐 견미리 씨, 이유비 씨, 이다인 씨 그리고 이승기 씨까지 또 하나의 스타 가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설을 제기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결혼설이 나오는 이유 아무래도 이승기 씨의 나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기 씨가 35살이에요. 그야말로 이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4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 40살은 내 안에 더 많은 확신으로 꽉 차는 나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러 가니까 유혹을 뿌리친다는 말이니까 라면서 은근슬쩍 결혼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열애 인정과 더불어서 뒤늦게 밝혀진 게 또 있다면서요. 지난 4월에 이승기 씨가 서울 성북동 소재에 네. 단독주택을 샀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4월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고 5월에 열애설 인정을 했어요. 이게 뭔가 많은 분들이 순서만 바뀌었지 결혼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4월, 5월 집 사고 그럼 6월에 6월에 결혼하는 거? 6월까지 아니고 이 누리꾼들이 괜히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인 게 사실 예전에 배용준 씨도 서태지 씨도 뭔가 단독주택 거쪽 동네에 산 다음에 결혼이 이어졌거든요. 하다 보니까 혹시 하는 건데 자, 이 집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뭐 1000제곱미터 이거면 크다. 평수로 하면 대략 한 우리 이제 쉽게 하면 300평 정도. 300평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연면적은 1200. 그러면 이제 요게 여기 옆에 이제 뭐 정원도 있고 집이 있는데 그게 단층은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집이 얼마냐? 56억 3천만 원인데 그럼 이거 어디서 났을까? 물론 이승기 씨가 56억 이상 벌었겠지만 대출을 통해서 이제 얻었다고 하는데 이승기 씨한테 서울 삼성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길래 아파트 담보대출을 66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런 얼마짜리 보도가 아파트야?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66억 받았으면 56억 3천짜리 집은 네. 금세 샀겠죠. 야, 그래도 신용이 좋으니까 대출도 잘 되는구나. 요새 40% 제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네. 그 둘은 완벽한 이상형이다 이런다면서요. 네, 두 사람이 연예계 선후배에서 연인이 된 것은 바로 골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미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할 얘기도 많았었나 봅니다. 이승기 씨 오늘 오는 7월 방영 예정인 골프 예능에 출연을 할 만큼 연예계 소문난 골프 광이고요. 또 이다인 씨 역시 SNS를 보면요. 굉장히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등의 이 사진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기 씨 그리고 이다인 씨 과거 인터뷰에서 서로의 이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기 씨가 그럼 이다인 씨랑 어떻게 말이 잘 통할까를 저희가 유추를 한번 해보자면 2018년도 한 예능에서 나는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같이 있으면 설레면서 안정감이 있는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상형이 굉장히 어렵네요. 설레는데 안정감까지 느끼는 대화도 통하고. 그렇죠. 근데 이다인 씨 역시 인터뷰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하는 미래의 그 방향성이 좀 같고 생각이 바르고 좀 똑바른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이상형을 말한 바가 있는데요. 뭔가 두 사람이 내가 딱 저 사람에게 꼭 맞는 짝이다라는 것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랑을 쟁취한 이승기 씨가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요? 네, 이승기 씨 2004년에 데뷔를 했죠. 이후에 17년간 스승 이선희 씨의 소속사와 같은 소속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달 31일 끝으로 이제 전속 계약을 만료하고 아버지와 함께 만든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연예계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엔 대한민국 스타들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요. 근데 연예계에서도요, 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진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요? 중견 연기자 박원숙 씨 사실 요새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공작 좋아하는 재벌 사모님 연기 또 좋은 연기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우여곡절이 인생에 많았어요. 2003년 11월에 이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원숙 씨가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박원숙 씨 인생을 보면 한 남자분하고 2번 결혼했고 또 다른 남자분하고 1번 결혼, 3번의 결혼, 2번의 이혼. 근데 또 이 전 남편들이 빚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소중한 자식과 아들과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이렇게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거죠. 그랬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다 보니 정말 비통하고 이렇게 한이 남는다, 후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배우는 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어린 아들을 소아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바로 명품 배우 김명국 씨도 있습니다. 김명국 씨는 지난 2000년 3월에 그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5년여간의 투병 끝에 끝내 사망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국 씨는요, 아들의 사망 후에도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명예 홍보대사를 맡는 등 이 골수기증 운동을 활발하게 벌였고요. 또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자식을 떠나보낸 이 정말 그 너무 힘든 이 마음을 네. 심정을 담아서 내 아이는 천국의 아이입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네. 책을 펼쳐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연예인이기 전에 한 부모로서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입니다. 자, 저희가 한 스타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스타가요, 코믹 연기의 대가로 전 국민이 아는 유행어가 있는 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분의 유행어가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거든요.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바로 눈치채셨네요. 딱 알겠어요. 딱 바로 알겠습니다. 박영규 씨예요. 네, 네.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극중 이름도 박영규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미다리 아빠로 네, 많은 네.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박영규 씨가 또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네, 현재 4번째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박영규 씨. 남다른 입담 그리고 연기력으로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줬는데요. 지난 2004년 22살의 나이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저 당시 박영규 씨 2004년 3월 13일 아침이었는데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영규 씨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사실 조금 안방극장을 떠나 있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배우잖아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내가 만약에 웃고 있으면 아들이 또 오해할까 봐. 아니 울고 있어도 왠지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해서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연기도 못했던 시기가 있었죠. 네. 박영규 씨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박원숙 씨랑 또 비슷해요. 교통사고 때문이었는데 2004년에 이 아들이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대륙횡단 여행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나이가 그때 불과 22살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네, 뭐 사실 모든 부모가 그러겠습니다만 특히 박영규 씨에게 아들이 더 각별했던 존재였다면서요? 네, 이 박영규 씨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오늘에 충실해서 산다. 이제 그런 속에서 본인 감추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4번의 결혼을 알렸는데 그 중에 자식은 첫 번째 결혼 때 단 하나의 혈육 아들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사실은 좀 이제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나서 이 엄마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아빠니까. 그래도 일하는 틈틈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아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고 당시 아들이 뭐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연기자야 이렇게 자랑스러워 했었다고 하네요. 부모에게 자식은 존재의 이유죠. 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데 먼저 떠나보낸 그 심정이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네, 박영규 씨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박영규 씨가 과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이 와도 슬픔이라는 막이 행복이 오는 것을 다 차단한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걸,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든다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네, 박영규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연예계 은퇴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아무도 못 만나고 연기도 할 수 없었을 때. 근데 그때 드라마 해신 촬영 중이었어요. 그거까지는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는
카메라 앞에서 사라졌죠. 이 왠지 아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어주지 못한 마음이겠죠. 그 미안한 마음에 속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연예계를 떠나고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었죠. 그게 또 바로 아들이었어요. 사실 요때 이제 한국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박영규 씨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베트남이었던가 이 동남아 쪽을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런 즈음에 아들이 생전에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게 됩니다. 어떤 얘기였나요? 아빠는 사업하지 마. 아빠는 잘하는 연기해. 정말 아들 말대로 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 오히려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아들에게 떳떳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 복귀를 결심하게 됩니다. 네, 복귀하고 또 배우로서 두 번째 연기 인생을 열어주게 된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주유소 습격 사건 2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호흡을 맞췄었던 그 당시 감독이 있어요. 김상진 감독인데 이 김상진 감독이 박영규 씨에게 주유소 습격 사건 2를 좀 출연을 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출연 제의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박영규 씨가 나는 지금은 연기가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은퇴를 하고 싶다라면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규 씨가 마음을 돌리게 된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잠시 쉬었지만 아직도 나를 이렇게 연기로 하는 것을 나를 배우로서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이 연기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치유받았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규 씨가 연말 시상식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도 연기대상에서 우수 연기상을 안겨준 드라마죠. 바로 정도전의 이인임 역할인데요. 이 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 상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영규 씨는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늘에 있는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나를 빛나게 하면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들이 나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그 무대 현장에서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노래 제목이 축배 노래였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마음 아파하고 뭉클해했던 기억이 나요. 눈물 났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아마 하늘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근데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의 죽음이 박영규 씨 삶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변화를 줬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박영규 씨가 얘기하기를 아마 젊은 날의 내 성격은 주변을 좀 불편하게 하고 좀 까칠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자식, 이 아들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욕심내서 얻은들 이보다 더 소중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 그런데 내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이거 자체도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미안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내가 이렇게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박영규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연기. 아니요, 공백 기간 있었어? 쉽게. 이인님도 너무 잘했지만 얼마 전까지 또 임시완 씨, 신세경 씨랑 같이 연기했잖아요. 네네. 아주 인상적인 연기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기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스타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최고의 MC이고요. 일요일에 남자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이자 현재 현역 연예인이고요. 이분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한남대교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 텐데 두 번째 스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송혜 선생님. 네. 올해-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죠. 그렇죠. 올해 95세가 되신 송혜 선생님 가장 고통스러웠던 해가 1987년이라고 합니다. 슬하에 1남 2女의 자녀가 있었는데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대 초반의 어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한남대교를 30년 동안 못 건넜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유는 뭡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이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이 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달렸어요. 빗길에
사고가 났는데 하필 또 뺑소니 사고였어요. 네. 병원으로 옮기져서 6시간 수술하고 3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데 박원숙 씨, 박영규 씨 다 교통사고잖아요. 네. 정말 운전, 나도 조심, 상대도 조심 다 해야 되는데 이때 박영규 씨도 뭔가 아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송혜 선생님도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사실 이제 수술하면 온갖 기계 소리 들리고 네. 이러는데 송혜 선생님은 분명히 뭔가 조금 벌어진 문틈으로 아들이 아빠 나 살려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다시 아들의,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큰딸 전화 받고 가면서 그 말하자면 마지막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그리고 그리고 송혜 씨가요, 아들을 보낸 뒤에 한 6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또 송혜 씨가 라디오 교통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방송은 해야 되잖아요.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슛 신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목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죠. 네.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좀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요. 네. 결국에는 그 교통방송도 그만두셨죠. 맞습니다. 이 가로수를 누비며가 정말 그 효식격의 교통정보 안내해주고 자 우리 서로 안전운전해요 이런 얘기를 하던 프로그램인데 송혜 씨가 얘기합니다. 난 지금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없다. 우리 안전운전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 지금 내가 아들을 잃었다 하면서 무려 17년간 자리를 지켰던 그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하게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교통을 안내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교통 방송이 효시 같은 방송이고 17년을 진행하셨으면 정말 애착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은 그 라디오 부스 들어갈 때부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정말 내 집 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송혜 씨는 한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택시 운전사 분들이 자진해서 이 교통 통신원으로 활동을 했다. 내가 그들의 집을 전부 방문해서 숟가락이 이 집에는 몇 개인지 젓가락이 이 집에는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정말 애착을 가졌었던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송혜 씨는 뭐 대중문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한 이 프로그램.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먼저 간 아들을 치유해 주게끔 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의 형이요. 이 K본부 PD였어요. 이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송혜 씨랑 또 형 동생을 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송혜 씨한테 이 안성기 씨 형이 전화를 합니다. 형, 우리 지방으로 한 2, 3일 정도 나들이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혜 씨를 밖으로 본격적으로 이끌었고 MC 자리를 제의를 했는데요. 바로 2, 3일 잠시 나갔다 옵시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송혜 씨를 일요일의 남자로 불리게 만든 전국 노래자랑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34년째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하고 계시고 국내 최장수 MC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송혜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전국 노래자랑은 아들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다. 아들을 잃은 아픔을 치유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도 얻고 응원도 얻고 용기도 얻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처도 조금씩은 잊혀져 가더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가더라 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혜 씨 아직도 아들이 떠난 날, 그러니까 기일이 다가오면 좀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남대교는 잘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하고 해가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지 않겠죠.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어서 자식을 가슴에 부는 스타들 세 번째 스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스타 13살 그야말로 어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데뷔 39년 차고요. 최근 6집 첫사랑을 발표하면서 청량하면서도 단아한 음색이 담긴 변치 않은 실력을 뽐낸 가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노래로 극복한 네. 가수 누굴까요?
아, 우순실 씨. 예, 우순실 씨. 우순실 씨의 사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순실 씨가 1982년 대학가요제에서 네. 잃어버린 우산으로 이제 동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잊혀지지 않아요, 빨간 장화 등 애틋한 발라드로 여성 팬들의 관심을 모았고요. 1991년에 결혼을 한 뒤에 돌연 가요계를 떠났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결혼했기 때문에 가요계를 떠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출생 직후에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는데 회복하지 못해서 이 우순실 씨 아주 애를 태웠습니다. 애탄 정도가 아니겠죠. 이 첫째 아들 임신했는데 9달 만에 출산을 했는데 차 안에서 출산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게 알게 된 게 한 생후 4개월쯤인데 이때 뇌수정도 앓고 2개 유압증이라는 걸 알았는데 2개 유압증이 이 뇌에 있는 천문이 일찍 닫혀서 네. 뇌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2번이나 뇌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첫째 아이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순실 씨가 이 첫째 아이가 뇌 기능이 10%만 살아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소리만 겨우 듣는 거예요. 의사 표현도 못하고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의사 표현 하나 정도는 싫어요. 요 정도? 아니 이러다 보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먹는 것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떠먹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엄마인 우순실 씨가 떠먹여줘야 네. 조금 먹었다 그래요. 그럼 우순실 씨는 뭐 가요계 활동보다는 아이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공연 제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예. 공연에 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노래하는 동안 이제 아이는 저쪽에 좀 누워 있고 이러지만 왜냐하면 스스로 앉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아이를 예. 보면서 이 어떤 아이, 사실 어떤 엄마나 아이는 내 생명입니다.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내가 공연 데리고 다닐 일이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게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노래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앉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엄마가 아주 24시간 꼭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웃거나 네. 뭔가 좋다는 감정 표현을 하면 그걸로 또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고 우순실 씨가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본 거거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봤는데 아이 건강이 회복이 됐나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순실 씨의 아이는 지난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순실 씨의 정말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13살이라는 정말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건데요. 우순실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뿌렸는데 아이는 벽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아이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순실 씨가 힘들 때나 차 안에서 아이가 생각나면 어디든 아이와 대화를 함께 나눠요. 라고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아파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보낸 우순실 씨인데요. 노래로 이 아들에 대한 슬픔을 극복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희로애락을 다 온갖 감정을 겪어야 더 이제 잘 나오잖아요. 우순실 씨가 이런 뭐 스타로서 웃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힘겨운 일을 다 겪다 보니까 또 자식까지 먼저 보내다 보니까 어떤 노래가 더 잘 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박영규 씨 얘기랑 같을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런 아픔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엄마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또다시 이렇게 집중해서 키워야 되는 자식이 있으면 또 힘을 내잖아요. 네. 둘째 아이가 있어서 힘을 냈다고 하네요. 가슴에 묻은 이 아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네, 바로 제목이 숨 쉴 수 있어요라는 곡입니다. 우순실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요. 지친 사람들에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돌려보면 그래, 내가 그리고 너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행복한 것 아니냐라는 뜻을 담았다고 하거든요. 우순실 씨는
13년 동안 뇌수종으로 투병한 나의 이 어린 아이가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래,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 마지막 스타도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스타는요. 딸의 무덤의 위치를 몰라서 8년째 이산 저산 찾고 있는 스타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연이길래 8년 동안 자식의 무덤을 찾아요? 네, 이분은 이제 원조 깨꼬리로 불리면서 1957년 데뷔해서 1970년대까지 천여 곡에 달하는 정말 많은 히트곡, 많은 곡을 냈던 스타였습니다. 님 뜰아래 귀뚜라미, 럭키무닝,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산 너머 남촌에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죠. 네.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산 넘어 남촌에는 네. 하면 바로 이 가수죠. 네. 네, 박재란 씨. 예, 대단했죠. 네. 박재란 씨 인기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6군데 공연을 했었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나는 평생 이렇게 돈이 들어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딸의 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속사정이 있겠죠.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정말로 7년 전에 떠난 그 딸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묘지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충북 진천 일대에 있다는 것만 안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 틈만 나면 찾는 것이 이제 일상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가수 박재란 씨가 애타게 찾는 딸은 누굽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네. 헤이. 네. 그 노래 아시죠? 네네. 네, 그 박성신 씨 사실 이 노래 우리가 열애 얘기 전해드렸던 이승기 씨, 나얼 씨 리메이크도 했었고 네. 사실 굉장히 전국적 히트를 한 노래였어요. 그 박성신 씨가 박재란 씨가 애타게 찾는 무덤의 위치를 애타게 찾는 그 딸입니다. 어머니 박재란 씨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노래를 또 굉장히 잘 불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고 박성신 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에 따르면요. 그 학교 교내 합창반에서도 맹활약을 했을 정도로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하고요. 당시에 학급 오락회에 어머니 노래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를 좀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후 서울예대에 진학을 했고 1988년 강변가요제에서 비 오는 오후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박재란 씨 딸의 사망 원인은 뭡니까? 심장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박재란 씨가 이렇게 좀 자책을 해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은 이혼해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만 임신하면 활동 못 할까봐 복대를 임신했을 때 배에다 꽉 쬐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심장이 안 좋았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일찍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자책을 하십니다. 네, 근데 엄마인 가수 박재란 씨가 딸의 무덤 위치를 모른다는 건 딸과 좀 함께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 최고의 인기 가수 박재란 씨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여자 문제, 또 사업 실패 이런 것들로 해서 이혼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예전에 당시만 해도 자식은 남자 쪽에서 키우고 내주지 않겠다. 좀 요즘엔 거의 엄마들이 키우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때 연예인의 이혼은 무슨 큰 잘못한 것처럼 돼서 도망치듯 네. 미국으로 갔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딸과 함께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로서 한국에 두고 온 딸이 정말 눈에 밟혔을 그쵸. 텐데 네. 미국에 데려가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내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딸을 데리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정말 완강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키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박재란 씨는 딸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안아보지도 모유를 먹여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혼 이후에 정말 한 번도 못 본 거네요? 네, 딸이 성인이 된 후에야 모녀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박재란 씨의 딸, 이 박성신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박재란 씨는 이 딸의 가수 데뷔 사실 역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알았다고 해요. 이후 두 사람은 선후배 가수로 나란히 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직접 못 키웠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의 죽음을 알았을 때 정말 박재란 씨가 기절하고 또 기절하고 이런 자꾸 혼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혼절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나 장례식장이 다 끝난 장례식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인 장지까지 가지 못하면서 네. 이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해 하하.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저 딸이 결혼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남편이자 사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자세히 풀어서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박재란 씨가 사위와 좀 껄끄러운 사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라고 합니다. 딸이 장례식장에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났다를 반복을 했는데 당시 이 딸의 장지가 충북 진천이다라는 것을 딱 듣고 기억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서로 지금까지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유, 그 오랜 시간 얼마나 가슴에 딸을 네. 묻고 힘들었을까요? 네. 그 딸의 무덤 앞에 꽃이라도 놓고 싶었을 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엄마가 내가 살뜰히 못 키웠어. 이게 너무 미안하니까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왜 무덤을 이렇게 찾고 싶은 거냐면 가서 꽃도 놔주고 본인 손으로 벌초도 해주고 싶은 게 박재란 씨 마음이라고 하네요. 네. 네. 최근 박재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최근에 그 K본부의 가요 무대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그 같은 날 출연한 분 명단을 보니까 이은하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어요. 박재란 씨 어떠시던가요? 했더니 아니 딱 그 이은하 씨 있는 대기실로 박재란 씨가 찾아오셨다고 해요. 네. 근데 네. 찾아왔는데 누군지를 몰라봐고 너무 아름답고 젊어지셨더래요. 그리고 노래하시는 무대를 보니까 아주 성량도 풍부하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이은하 씨가 그랬군요. 전하더라고요. 네. 예,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인데요. 5위 크루즈 패밀리 뉴에이지, 4위 스파이럴, 3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위 도라에몽 스탠바이 미 2, 대망의 1위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입니다. 외화가 주말에 극장가를 거의 점령하고 있네요. 또 네. 분노의 질주 아주 시원하게 달리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이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있고 팬들이 좀 쌓여 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고정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통쾌하고 시원한 액션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헐리우드 신작들이 극장가 꽉 잡고 있고 6월에 반가운 국내 신작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극장가를 겨냥할 신작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볼 만한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예, 뭐부터 갈까요? 네, 5월 26일 그러니까 오늘 개봉한 영화 파이프라인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비열한 거리 등 이 작품들을 연출한 유화 감독의 첫 번째 범죄 오락 영화인데요. 대한민국 땅 아래 숨겨진 수천억의 기름을 훔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6명의 도둑꾼, 그들이 펼치는 막장 팀플레이를 그린 범죄 오락 영화라고 합니다. 네, 도유 범죄는 또 영화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뭐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의 유아 감독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대에 포인트 지수가 높아지는데 도유 범죄? 정말 한국 영화에서 다뤄본 적 없는 소재예요. 네. 유아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느냐? 뉴스를 봤더니 아니 고속도로 땅 아래를 파가지고 기름을 훔치는 이 도유 말하자면 이 도둑, 기름도둑 네.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거다 해서 여기다 액션, 드라마, 블랙 코미디 다 합해서 유아 감독만의 범죄 오락 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최초의 도유 범죄 영화니까 그 장소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인국 씨 그리고 이수혁 씨 주연을 맡은 두 배우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송유관이라던가 거대 지하 공간과 설비, 대규모 가스 폭발 등 이런 리얼리티에 굉장히 공을 들였으니까 이 부분 주의 깊게 봐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땅굴, 하수도 세트 등 좁고 한정적인 공간에서 촬영이 이뤄진 만큼 이를 굉장히 규모감 있고 또 심도 깊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고 배우들도 열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인데 네. 이제 이번 주말이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족 영화 한 2편 소개해드릴까요? 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세대들을 이어주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영화를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먼저 홍 기자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2014년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예요. 주인공은 남은희 씨랑 심은경 씨인데 네. 사실 이제 한 명의 두 배우가 캐스팅된 거예요. 자, 이 남은희 씨, 이 칠순의 남은희 씨 아들 자랑하는 게 생애 유일한 낙인데 그렇게 아들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머나 아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그러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착잡한 마음에 집을 나서서 밤거리를 헤맵니다. 그러다가 오묘한 불빛이 보여
여기가 뭐지? 이름은 청춘사진관. 들어가서 사진을 딱 찍고 나왔는데 어머나 내가 20대의 젊은 날에 나로 돌아간 거. 상상만 해도 즐거운 아주 유쾌발랄 코미디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저 칠순 할매의 20살 회춘 되는 건데 그 나문희 씨하고 심은경 씨가 2인 1역에 캐스팅돼서 이게 화제가 되고 이랬었죠. 그렇죠. 사실 나문희 씨하고 아무리 젊은 시절이라고 해도 같이 한 배역을 맡아야 된다. 이거 연기 보통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심은경 씨 연기 잘하잖아요. 심은경 씨 속에 나문희 있고 나문희 씨 속에 심은경 있고 아주 두 사람이 찰떡 호흡을 자랑을 했는데요. 자, 우리 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젊은 시절로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본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 영화 아닌가요? 네, 이 영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특히나 연기가 정말 좋았던 게 심은경 씨가 그 욕쟁이 할머니를 탁 떠오르게 하는 그 찰떡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예쁘고 젊은 아가씨가 거의 할머니 잠깐 막 조금만 예쁜 척 하려고 해도 욕이 나오죠. 이런 거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865만 흥행을 이루었고 예. 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으로도 나갔어요.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우리도 해볼래? 판권 사가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예, 수상한 그녀였고요. 다음 작품은 뭡니까? 네, 제가 준비한 명품 가족 영화 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이 영화는요 2018년에 개봉을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됐다가 다시 만난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로맨스 판타지 영화예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손예진 씨가 이 모든 기억을 잃고 장마가 시작된 시점에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이 남편 소지섭 씨는 아이에게요. 그런 아내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고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이 영화 보다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이 일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고 이걸 리메이크한 작품이잖아요. 원작과 다른 포인트가 있었나요?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죠. 원작의 영화가요. 남성의 시선에서 조금 이 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리메이크 버전은 여성의 시선에서 남겨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일단 손예진 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손예진 씨의 이 시선인 양 끝나는 이 마지막 장면까지 여성의 시선이 원작보다는 조금 더 두드러진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원작보다 아이와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은 여성의 시각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기에 이런 영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원작에서 원래 남편이 육상 선수였거든요. 네. 한국 영화에서는 근데 수영 선수로 바뀌었어요. 사실 소지섭 씨가 수영 관련된 선수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웃고 울리며 사랑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가족영화 2편 소개해드렸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인데 이번 5월은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는 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밤에 또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